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천대 길병원 신경과 성명희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파킨슨병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도와주실 두 분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이지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학교 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은 저희가 파킨슨병 환자들이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네, 저희 파킨슨TV의 모토가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희의 주제와 모토와 아주 딱 어울리는 방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희경 씨, 저희가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걱정이 뭔지 아세요? 저는요, 선생님, 저 진짜 나을 수 있는 건가요? 선생님, 이 약 꼭 먹어도 되는 건가요? 뭐 이런 거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비슷한데요. 환자분들이 다른 환자랑 비교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엄마들도 다른 애랑 막 비교하잖아요. 예, 그렇죠. 이웃집 누구는 이런 약을 먹는데 나는 이런 약을 먹는다. 똑같구나. 심지어는 이 약 먹고 저분이 좋아졌으니까 빌려서 먹어보기도 하시고요. 어머. 그래서 환자분들이 본인이 먹고 있는 약이 정말 제대로 들어가고 있는지, 내가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들 하십니다. 그래서 두 분 교수님들도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것 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환자분들이 보면 이렇게 약을, 저희가 파킨슨 환자들이 약을 많이 먹잖아요. 우리 옆집에 누구는 손이 떨려서 약을 먹는데 그 사람이 약을 하루에 2번만 먹으면 되는데 왜 나는 3-4번 이렇게 약을 많이 먹어야 되냐, 이런 걸 이제 불평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환자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네. 그러면은 저는 싫어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똑같은 파킨슨 병이라도, 똑같은 한국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듯이 똑같은 파킨슨 병이더라도 환자마다 필요한 약의 용량이나 종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짚어서 말씀드리는 편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쳤다 그러면은 뭐 드레싱을 하고 을 바르고 그리고 밴드를 붙인단 말이죠. 그거는 이 집이 다치고 이 집이 다쳐도 거의 비슷하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파킨슨병은 환자에 따라서 먹는 양도 달라지고 또 용법도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아까 이웅우 교수님이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환자마다, 파킨슨병 환자마다 증상도 다 다양하고 또 환자의 나이, 직업, 사회적 지위, 활동 전도, 질병의 중증도 등 여러 가지 고려할 것이 많은 질환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결핵 환자다라고 하면 결핵 환자의 치료법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신경과 의사 중에 특히 파킨슨병을 보는 저희와 같은 의사들이 조금 어려운 게 이렇게 많은 환자들의 생활을 다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약물의 종류랑 양들을 환자가 불편해하는 증상까지 다 들은 다음에 또 이 사람의 약 복용 기간, 또 언제 일어나는지, 언제 주무시는지, 식사는 언제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현재의 치료 및 앞으로의 장기적인 치료 계획까지 세워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이렇게 약을 처방한 아트라고 좀 저희가 좀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이 일반적 다른 내과나 타과들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환자들 그냥 운동 증상, 행동이 느려지고 떨리고 균형을 잘 못 잡고 걸음걸이를 잘 못 걷는다, 그런 증상에 대한 치료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운동 증상은 사실 이 사람들 빙산의 일각이고 그 밑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변비, 통증, 잠을 못 자거나 뭐 수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렘 수면 장애, 우울증, 소변 장애, 인지 저하 같은 수많은 비운동성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된 경우에는 우리가 단순히 파킨슨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비운동성 증상에 대해서도 약물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정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주먹씩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지금 파킨슨 TV가 저희 9회째잖아요. 이렇게 시간을 거슬러 보니까 증상들도 너무너무 다양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씀을 상당히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약도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군요. 역시 저희가 테스트 100점 하셨잖아요. 했었잖아요, 제가. 100점 만점자답게 이렇게 정리도 이제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시는 것 같아요. 레보도파. 예, 레보도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파킨슨 병은 이렇게 개개인의 맞춤 치료라고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아까 약을 쓰는 데 있어서 아트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파킨슨 병이 진짜 약물 치료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의 꽃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환자분들의 약물에 대한 반응도 상당히 좋지만 또 환자들의 약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부작용도 생길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나한테 주어진 약들은 전문가가 많은 부분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가장 맞게 주신 맞춤 치료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가감하시지 마시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전문가, 신경과 의사랑 상의하십시오. 네, 그럼 정말 기초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성 교수님, 약을 빈속에 먹어도 되나요? 그게 실제로는 모든 약을 먹는 환자들이 하는 뻔한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지만 파킨슨 병에서는 조금 예외입니다. 이웅우 교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공복에 드셔도 됩니다. 근데 드셔도 된다는 것과 드셔야 된다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어서 이제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라고 가정을 하고 약을 먹으면 약이 이렇게 식도를 거쳐서 위를 거쳐서 그 위 밑에 소장 부분에서 흡수가 되거든요. 그럼 그 흡수가 될 때 얘네들이 흡수하는 어떤 이제 특수한 기관이 있을 텐데 그 기관에서 약들만 잘 흡수되도록 활동하면 좋겠죠. 근데 음식이 같이 들어가면 이제 이 약과 음식, 특히 이제 단백질의 아미노산이라는 성분이 서로 흡수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흡수 경쟁 때문에 파킨슨 약의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사 직후에 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장 장애는 좀 덜하신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많이 틀리고요. 그래서 이제 식사랑 좀 간격을 띄우고 드시면 그런 약의 흡수에 있어서는 훨씬 더 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왜 그 질문을 했냐면요. 이 파킨슨병이 뇌 쪽 질환을 치료하는 약이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독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괜찮은가요? 사실 독하다는 건 사실 개인차거든요. 나에게 괜찮은 약이 다른 분에게 이제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약에 내가 부작용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옆집 사람이 똑같이 그 약에 부작용이 있는 건 아닙니다. 파킨슨병 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소화 불량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이때는 이제 음식하고 같이 드시면 조금 덜합니다. 근데 아까 약간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 포함된 그런 음식들은 그게 흡수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더라도 단백질이 좀 적게 혹은 안 들어있는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게 좋고요. 뭐 그걸로도 잘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소화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소화제 중에 도파민의 역할을 막는 소화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화제들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파킨슨병 진료 받는 그 담당 전문의 선생님께 꼭 상의를 드려서 처방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한희경 씨 덕분에 저희가 빈속에 약을 먹어도 된다라는 게 아주 시원하게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저희가 진료실에서 이와 비슷한 질문을 또 자주 듣는 게 있거든요. 환자분들이 실제로 이 약을 3번이나 꼭 먹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부분 이지은 교수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저도 약을 굉장히 먹기 싫어하는 1인이고요. 맞아요. 그래서 뭐 8시간마다 약 복용을 네. 지켜서 먹어야 되는 약도 잘 안 먹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듣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파킨슨병의 평균 발병 연령이 60대 중반입니다. 그럼 거의 물론 젊은이들도 있지만 노인분들이 많으시다는 거고요. 그런 분들이 하루에 매일 일정한 시간대를 지켜서 3번 혹은 4번 혹은 그 이상의 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한다는 거는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래에 오셔서 약을 2번만 먹으면 안 되냐, 1번만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들 많이 말씀을 하시지만
이게 파킨슨에서는 약 복용 시간을 일정하게 해서 일정한 약물 농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지켜야 되는 상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파킨슨병은 사람마다 그 치료약이 다르고 또 양도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하루에 3번 먹는 것, 이 규칙만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약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네, 파킨슨병 치료제 중 가장 핵심인 레보도파 제제와 일부 도파민 효연제는 하루에 3번 이상 약물을 꼭 복용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이지은 교수님, 저희가 약이 레보도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콤탄도 있고 마오비 차단제도 있고 도파민 효연제도 네. 있고 그것도 또 일반형도 있고 서방형도 있고 아만타딘, 항콜린 제제 약이 엄청 많다고요. 네. 우리 성유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그러한 제제들은 경우에 따라서 하루에 1번 혹은 2번 복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환자가 굉장히 고령이거나 상황에 따라서 레보도파나 도파민 제제를 복용하면 사람이 좀 멍해지거나 오히려 더 인지가 좀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많이 주무신다든지.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번 서방형 제제로 처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실제로 저희가 지금 현재 환자분들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도 환자들이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동 합병증을 고려하면서 약을 쓰는데 대표적인 파킨슨 치료약인 레보도파는 반감기가 짧은 약이라서 최소 3번을 먹어서 저희가 유지를 하는 약이고 그 외에 다른 약제들은 약마다 저희가 용법들이 다양하고 환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약을 먹는 횟수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또 진료실에서 또 많이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아까 다른 분과 막 비교한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힌트를 얻었는데 뭐 인터넷이나 다른 사람들의 카더라 통신에 의하다면 이런 거 먹으면 부작용 있다. 그거 먹으면 큰일 난다. 가급적 줘도 먹지 마. 선생님 뭐 저 이 약 최대한 좀 나중에 먹으면 안 될까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아주 비슷한데요. 실제로 환자분이 전 먹기는 먹을 건데요. 지금 안 먹으면 안 돼요? 네, 조금 더 나빠지면 그때 먹을래요. 지금 이 정도면 살만하니까 나중에 먹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게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안 먹을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조금 더 버텨볼래요. 이런 분들 많은데 이용호 교수님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주세요? 네, 사실 그렇죠. 우리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주변에 이상운동증 혹은 이제 약효가 빨리 소진되는 현상 이런 게 좀 빨리 생기는 환자들이 보통 약을 많이 먹거나 빨리 드시는 분들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 약 안 먹으면 안 돼요? 내지는 좀 늦게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레보도파라는 약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는 별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어렴풋이 누가 뭐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더 무섭기 마련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레보도파는 사실 이제 초창기 연구 때는 약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많이 쓸수록 또 길게 쓸수록 또 병이 길게 들수록 젊은 환자일수록 그런 이상운동증이 잘 생긴다고 이제 알려져 있었거든요. 예전 연구들이 이제 주로 그랬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도파민이 독하다라고 단정지었던 것들이 어떤 연구 방법론적으로 틀렸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또 2014년도에 논문이 2개 나오면서 실제 파킨슨 환자를 보고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진료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2014년도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2가지 논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논문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인데요. 뭐냐면은 보통 우리가 레보도파라는 약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약을 이제 쉽게 구할 거라고 다들 생각하시지만 잘 구하지 못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이 이제 약을 잘 구하고 미리부터 쓸 수 있는 나라, 그다음에 약을 구하기 힘든 나라 이렇게 2가지 나라를 정해서 약을 시작한 시점하고 이상운동증이나 운동합병증이 발생하는 시점을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측하기로는 예전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약을 먼저 쓰면 이상운동증이 더 짧은 기간 내에 빨리 생길 것 같은데 사실 이 연구는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결과를 보니까 이제 레보도파라는 약이 증상 발생 이후에 굉장히 늦게 시작된 나라에서도
이상운동증이 금방 발생하더라. 그러니까 레보도파를 빨리 쓰는 게 이상운동증을 빨리 유발하는데 주요한 요인은 아닌 것 같다라는 이제 결과를 냈던 게 이제 첫 번째 연구고요. 두 번째는 이제 란셋이라는 굉장히 이제 임팩트 팩터가 큰 그런 이제 논문에 실린 연구입니다. 란셋이라는 논문에서는 레보도파를 사용한 그런 군에서 장기적으로 이상운동증은 조금 더 생기는 것 같지만 삶의 질이나 혹은 이제 다른 약물 부작용 측면에서는 훨씬 더 이제 유리했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약효가 떨어지고 이상운동증이 발생하는 건 뭐 레보도파 군에서 조금 더 생기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장기적으로 끝까지 유지되는 건 아니고 일시적인 증상일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레보도파라는 약을 썼을 때 각 순간순간의 삶의 질이나 또한 환자분이 이제 겪게 되는 부작용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한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운동도 안 하고 약도 안 드시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약 잘 먹으면서 운동 열심히 하시는 것이 환자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고요. 그런 고민들은 저희 의사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레보도파에 대한 포비아가 환자뿐만 아니라 의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이 정말 독한 약이고 신경을 좀 빨리 이 퇴화를 진행시키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나오는 논문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이용우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레보도파를 빨리 시작한다고 해서 환자들의 운동합병증이 일찍 오는 게 아니고 레보도파의 용량과 환자들의 병에 진행되어 있는 유병 기간 이것이 실제로 이상운동증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레보도파는 가장 저렴하기도 하고 부작용이 적고 효과는 가장 좋은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제들을 초기에 저용량 쓰는 것이 환자분들에게 절대 해가 되지 않고요. 환자분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네, 제가 이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그냥 전문가를 믿으세요. 선생님들께서 영희 아빠, 철수 아빠가 알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알고 계시니까요.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진료를 해주시는 만큼 믿고 따르시면 우리는 될 것 같습니다. 신경과 의사들과 함께 알아보는 파킨슨 병의 모든 것. 오늘 그 9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9번째네요. 네. 오늘 약물 치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묶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한희경 씨 오늘 어떠셨어요? 뭐 제가 이렇게 회를 거듭할수록 뭐 레보도파에 치면 나오거든요. 이런 전문 용어도 나오고 많은 분들 상담도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일단 이분들과 친해져야겠다. 환자분들은 의사분들과 친해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파킨슨 TV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이용우 교수님 오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평소에 좀 많았는데 네. 이제 쫓기다 보니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 뭐 2014년에 논문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사실 진료실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뵈면은 말씀 없게 보이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면서 막 스트레스를 푸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뭔가 해소를 네. 하시는 느낌이 들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내재돼 있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지훈 교수님도요. 사실 오늘 주제가 어찌 보면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다들 많이 물어본 궁금한 주제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선생님들과 속 시원히 얘기할 수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진료실에서 환자분들한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한 분 한 분께 얘기하고 싶었던 거 못한 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한풀이 하듯이 풀어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시원한 만큼 환자분들도 이런 이야기를 듣고 좀 시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파킨슨 TV와 함께 하신다면요. 나의 휴대폰이 진료실이 될 수 있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 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다음 이 시간에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